이튿날 시내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명단에 두 번째로 적혀있는 루퍼트 커밍스를 만났다. 1시간을 달린 끝에 거대한 전원주택 입구에 도착했다. 조약돌이 깔린 보도를 걸으면서 나는 정원의 경치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눈길이 닿는 데까지 500평방미터의 녹색 잔디가 부드럽게 깔려 있었다. 커다란 측백나무 주위로 수선화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정원 주변에는 보라색과 금색의 금잔화가 만발해 있었다. 집 앞의 보도는 원형이었고 3마리 돌고래를 조각한 분수대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연못 중앙에 있었다. 건물 외벽은 등나무 줄기로 가득 찼다. 분홍색 꽃봉오리가 녹색 등줄기 사이를 물들이며 이른 봄을 알리고 있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오스트레일리아풍의 모자를 쓴 채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손수레를 밀고 다가왔다. 그는 큰 키에 풍성한 은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이 창백한 안색을 가리고 있었다. 나에게 다가와서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그의 맑고 파란 눈이 드러났다. 무슨 일로 오셨소? 커밍스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커밍스요. 반갑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밖에 앉을까? 좋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갔다. 내 앞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졌다. 건물 앞에 있는 정원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건물 뒤편의 정원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함이 배어나왔다. 자갈을 깐 길이 잔디밭 중앙을 가로지르고 잔디 주변은 갖가지 밝은 색깔의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큰 테라스 위에 설치된 하얀색 철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서는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몇 분 후 집사가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다. 차 들겠나? 네, 감사합니다. 그가 차를 따르고 있을 때 나는 중국 노인과의 만남을 간단히 얘기했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 물론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그 비밀을 통해 얻은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비밀이 가장 특별했나요? 똑같이 다 중요하지. 모든 비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지만 그래도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열렬한 욕망의 힘이었다네. 욕망이요? 하지만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요. 하지만 실제로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구나 열렬한 욕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부유해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인간은 고통이나 즐거움 둘 중 하나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네.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얻기를 원하고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피하려고 하지. 이 점에 대해선 동의하겠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돈이나 부가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겠지.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해. 예컨대 돈 때문에 친구가 자신을 배반한다고 생각하거나 부에 대한 책임감을 걱정하기도 하지. 때로는 세금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남들이 돈을 요구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고.
더 명확히 말해서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부에 대한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한 부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 따라서 그들은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지. 만약 풍요로운 부를 바란다면 그 부를 소유함으로써 부가 없는 삶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려야 해. 그러려면 단순한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열렬한 욕망을 가져야 하지. 부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가진 나머지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러야 하지. 물론 건강이나 인간관계, 성실성까지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야. 자기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네. 담배를 끊으려는 골초, 술을 끊으려는 알코올 중독자, 몸무게를 줄이려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즉 기꺼이 바꾸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없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열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내가 15년 전 중국 노인을 만났을 때의 일이야.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걸 잃을 처지에 놓여 있었지. 그전엔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변에 주유소를 차렸었는데 아주 잘 되었어. 그래서 주유소 옆에다 식당까지 하나 더 차릴 수 있었지. 그때는 하는 일마다 순조로웠을 뿐 아니라 일도 매우 즐거웠어. 더 큰 고속도로가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기름 넣으려는 차가 줄어들었어. 6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 도대체 경비라도 지불할 수 있는 수입이 들어와야 말이지. 빌린 돈 갚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 전 재산을 이 사업에 털어넣었지만 끝내 무일푼이 되고 만 거야. 그때 내 나이 60을 넘어서고 있었지. 그럼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가 머리를 끄덕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 퇴직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당시엔 정말 대책이 없었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지. 어느 날 우리 집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왜소한 중국 노인이 들어왔어. 그는 내가 앉은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은 뒤 나에게 인사를 했지. 아주 온화한 얼굴로 말이야. 우리는 금방 친해졌지. 그는 특별 메뉴, 특별하게 튀긴 양념 포테이토 칩을 시킨 뒤 아주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네. 사실 우리 식당에서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좋아했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는 왜 이렇게 식당이 텅 비었냐고 묻더군.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대해 얘기했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길래 아무런 대책이 없던지라 모른다고 대답했어. 20년 동안 공들인 주유소와 식당이 새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망해버렸으니 말이야. 차가 더 이상 지나다니지 않는 마당에 도대체 무얼 할 수 있었겠나. 그 중국 노인은 한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한마디 던졌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엔 그것에 걸맞는, 아니 더 큰 번영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농담하지 마세요. 20년간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무슨 번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했지. 왜냐하면 더 큰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요. 강렬하게 원하고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사색에 잠겼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노인에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이미 가고 없었네. 그는 떠나면서 음식값과 종이 쪽지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는데 그 종이에는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식사 잘했소. 특별하게 튀긴 포테이토 칩이 아주 맛있었어. 라는 내용도 있었네.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노인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지. 그 대신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대해 배웠지. 이미 말했듯이 자포자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 비밀이 도움이 되었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풍요로운 부의 비밀이 없었다면 아마 난 지금쯤 죽었거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을 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열렬한 욕망이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네. 불타는 욕망을 갖지 않는 한 삶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성취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취는 노력과 결심 그리고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예전에 늘 편안한 생활만 바랬지만 사업이 부도가 난 후에는 단순한 부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소유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네.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 너무 늙어서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시도라며 눈앞의 일에나 최선을 다하라는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부를 창조하겠다고 결심했다네. 그 당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물었다. 특별하게 튀긴 양념 포테이토 칩 요리법. 농담 마세요. 그 요리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을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물었다. 난 다른 식당과 카페에서도 이 메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포테이토 칩은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우리 식당에서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했으니까. 그래서 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요리법을 팔기 시작했어. 먼저 그 요리법을 식당에 무상으로 제공한 뒤 포테이토 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다음에 이익의 일부를 받아가기로 했어. 처음에는 대부분의 식당 매니저들이 날 비웃었지. 당신의 요리법이 왜 필요하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 요리법은 아주 독특하다고 설득했지. 대부분은 맛도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그건 성공에 대한 열렬한 욕망 때문이었지. 1000개 이상의 식당을 찾아다니고 나서야 내 요리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왔네. 그리고 3년 뒤에는 5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지. 다시 4년이 지나자 천만장자 사업가가 되었어. 70세가 다 되었지만 결국 난 해냈지. 중국 노인의 말이 옳았던 거야. 주유소를 잃고 난 뒤 최고의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커믹스를 따라 나도 싱긋 웃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란 책을 읽어보았나? 커밍스가 물었다. 네, 읽어봤습니다. 무엇이 스크루지를 바꿔놓았지?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들이죠. 맞아. 하지만 어떻게 그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바뀌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 맞아.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인색함과 옹졸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또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변화 없이는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낱낱이 보여주었네. 스크루지는 깨어난 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닫고는
결국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네.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새의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사용했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지. 재정적인 상태를 바꾸고 싶든 사업이나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든 모두 가능해. 필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지. 변화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과 변화한 뒤에 얻는 즐거움을 확실히 알아야 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하게 변하는데 가장 강력한 동기를 낳는 유일한 길이지. 그리고 열렬한 욕망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크리스마스 유령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쓰면 되지. 4가지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상기하는 것인데, 이는 변화하고 싶은 현재의 상황에서 나온 거야. 가령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지난날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던 상황을 떠올리는 거야. 이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릴 때 나는 친구들과는 달리 늘 유행에 뒤처진 낡은 옷을 입고 다녔다. 또 대학생활 내내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 수도 없었다. 당시 빨간머리의 여학생을 좋아했지만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치통으로 고생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때가 아직도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많은 고통이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 그의 다음 말이 추억을 더듬고 있던 나를 깨웠다. 두 번째 단계는 상황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야기된 현재의 고통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야. 난 당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나 또한 돈 때문에 일어난 현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코 고통과 번뇌를 내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들이 생일에 원하는 선물을 사줄 수 없는 고통,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는 고통, 가난으로 인해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고통, 가족과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울 수 없는 고통,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없는 고통 등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떠올리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고통밖에 없을 것 같았다.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왜 삶의 고통에만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느닷없이 내가 물었다. 확실히 소극적인 방법이지.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열렬한 욕망을 창조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긴 하지만 빚을 갚으려고 아둥바둥하던 경험, 긴급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쩔쩔매던 경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사줄 수 없었던 경험, 이런 초조함과 고통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지. 명심하게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바꾸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을 창조해야 해. 앞서 말한 3가지 단계는 단지 서론에 불과하다고. 피하고 싶은 고통에 대한 거니까. 4번째 마지막 단계야말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지. 바로 풍요로운 부를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상상하라는 거야. 늘 꿈꾸던 것들을 살 수 있는 즐거움. 예를 들어 커다란 집일 수도 있고 새 차나 휴가일 수도 있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쁨, 특별한 자선을 베풀 때의 만족감. 여기서 내가 상상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일을 진짜 시각화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하나씩 체험하다 보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원을 쌓아두게 되지.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야.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열렬한 욕망을 풍요로운 부로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목적을 향한 열렬한 욕망을 갖자마자 삶은 이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줄 거야. 선생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확고한 욕망만 갖는다면 삶이 그 욕망을 성취하도록 길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물론 욕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는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즉 선천적인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능력이 주어졌으며 그 선택으로 욕망을 채우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뜻이지. 바꿔 말해서 욕망을 창조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욕망을 갖지 못할 거라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죽도록 갈망한다면 얻을 능력도 갖는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다네. 내가 바로 산 증인 아닌가. 나처럼 60이 넘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자네라고 할 수 없겠나. 그 다음 주에는 시내 중심가에서 세 번째 사람인 마이클 체프먼을 만났다. 그는 국제통신회사의 책임자였다. 흰색 면 셔츠에다 수수한 회색 넥타이를 메었으며 단추가 두 줄로 된 상의와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깔끔한 갈색 머리와 커다랗고 짙은 갈색 눈, 그리고 마른 몸. 외형은 상당히 젊어 보였지만 40대 중반처럼 느껴졌다. 체프먼에게 노인을 만났던 이야기와 앞에 두 사람과의 만남도 이야기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마주잡고 깊은 사색에 빠진 듯 했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먼저 말해줘요. 체프먼이 나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 행복, 물론 풍요로움이죠. 누구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나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부와 행복,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유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방금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와 행복, 풍요라고요.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으며 특별한 뜻도 없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급히 말했다. 좋아요. 그럼 풍요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죠. 풍요를 얻기 위해 당신은 여기에 왔어요. 그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나요? 얼마나 돈을 벌어야 풍요를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2배 정도는 받아야 풍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저당 잡히지 않은 내 집을 갖고 싶고 차도 한 대. 어떤 집, 어떤 차를 말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시의 슬럼가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집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집을 갖고 싶습니까? 시내 북쪽에 있는 방 5개 정도 딸린 집이면 좋겠습니다. 점점 분명해지는군요. 그럼 현재보다 월급을 2배로 받으면 그런 집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보다 10배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월급을 2배로 받으면 풍요를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모순을 알겠나요? 그가 말을 이었다. 부유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무엇을 원하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컨대 새 차를 원한다는 당신의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 어떤 색상의 차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특정 대상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확고한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체프먼이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젊은 시절 난 기성체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때문에 졸업장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당연히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그저 생활의 즐거움만 추구했지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졸업장이 없으면 버젓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황당했어요. 한때 난 이것을 학교 교육 탓이라고 여겼죠. 졸업 자격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르쳐 주었어도 내가 듣지 않았던 거죠. 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채 고민에 빠졌죠. 남들은 새 차와 큰 집을 갖고 비싼 옷에 휴가까지 가는데 난 왜 아무것도 없을까? 그저 이런 생각만 계속했어요. 남들이 부를 누리는 이유는 그만치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난 청춘을 낭비하기만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 부모님, 선생님, 심지어 정부 관료들까지 탓했죠. 하지만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어요. 얼마 뒤 고모에게서 약간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사로 곧장 달려갔지요. 한 2주 정도 모든 일에서 탈출하고 싶었지요. 공원에 앉아서 관광 팜플렛을 보며 여행 갈 곳과 날짜를 잡기 위해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노인이 내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어디로 휴가를 떠날 거냐고 묻더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곳은 없다고 말했죠. 그냥 몇 주 정도 떠나 있고 싶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죠. 노인은 내게 왜 떠나고 싶은지 물었어요. 내가 일자리도 없고 전망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자 노인은 돌아앉아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렇다면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나도 노인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노인은 단지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통해서 라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명단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설명해 줄 거라고 했죠.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지요. 난 목표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못 잡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제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지만 먼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요. 이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의 힘이죠. 부를 창조하기 위해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목표가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죠.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고 언제 갖고 싶은지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런 것이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죠? 예를 들죠.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가 반문했다. 그거야 자기 생각 나름이죠.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언제 어디로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출발 전에 목적지를 정해놓았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그거야 목적지겠죠. 맞아요. 삶은 마치 여행과 같죠. 가고자 하는 곳을 안다면 그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의 말을 좀 더 유심히 들으며 적었다. 여태껏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목표를 갖는 것은 보다 명확한 미래의 목표를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요. 다시 여행을 예로 들어보죠. 가고 싶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행하다가 이곳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적어 놓습니다. 좋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어 놓고 규칙적으로 참조하는 일은 아주 효율적이죠. 그것은 마치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쇼핑할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출발할 때는 뭘 사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매장을 한 바퀴 도는 사이 광고나 선전에 눈이 팔려 꼭 사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목록을 작성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장을 지날 때 수시로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확인하기 때문이죠. 듣기에는 아주 쉬운데요. 그래요. 그도 미소를 지었다. 결국 목표를 적어 놓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매일 점검하세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점검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늘 당신의 목표를 염두에 두면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목표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컨대 주말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TV도 보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쏟을 겁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세우려면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보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사람들은 새해의 결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무엇을 희망한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이런 말은 별 소용이 없어요. 대다수의 새해 소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연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장담하건대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로 담배를 끊겠다면 난 담배 끊었어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 최면술사가 최면에 걸린 사람을 중간에 받치는 것 없이 머리와 발만을 양쪽 의자에 걸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네,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면술사가 당신은 나무 판자처럼 반듯해질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강철처럼 단단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그 남자는 화들짝 깨어나서 자리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최면술사는 당신은 나무 판자처럼 반듯하다, 강철처럼 단단하다 라고 말해야 하죠.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 아마도, 시도한다, 희망한다 등의 단어보다는 현재 시제로 적극적인 표현을 써야 해요. 목표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금년 12월 31일까지 10만 달러를 벌고 싶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0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목표를 적을 때는 항상 명심하세요. 현재 시제로 긍정적인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적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정말이지 아주 신기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현재 시제에 긍정적인 진술로 목표를 적으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종이에다 목표를 적어서 매일 3번씩 읽는다면 이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제프먼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정말입니까?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난 다만 시도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적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죠. 일단 적어 놓으면 스스로 목표가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지요. 무슨 뜻이죠? 이것을 창조적인 시각화라고 하죠. 이 과정은 목표가 어떤 것이든 이미 얻었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스스로 그 집에 살고 싶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또 특정한 직업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스스로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의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죠.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상상할 때 그 목표는 더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 있게 변하죠. 이것은 모든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사용한 테크닉이죠. 왜냐하면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목표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목표를 적어놓고 그 성취를 시각화하는 것이 말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할 일이 있죠. 왜 목표가 필요하고 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에 뚜렷한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아파트를 사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강력한 동기가 아니죠. 10만 달러를 번다는 목표와 집을 구하기 위해서 10만 달러를 번다는 목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명심하세요.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의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목표의 배후에 깔려있는 이유와 하나가 되면 끊임없이 명확한 목표의 힘이 창출되는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비밀을 깨달았다면 목표를 현재 시제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적어 놓았을 테고 성취하고 싶은 시기도 설정해 놓았을 테죠. 또 목표의 성취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도 알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한 목표,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고 언제 원하는지를 갖고 있겠군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리카 힐이 내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그녀는 큰 국제 출판사의 편집장인데 명단에 적힌 4번째 사람이었다. 힐 부인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 정도의 위치라면 적어도 중년은 됐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이제 겨우 39세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그녀는 긴 금발에 녹색의 밝은 눈을 가진 매력적인 여자였다. 게다가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도 몸매는 처녀처럼 날씬했다. 솔직히 말해서 제겐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부인 말이 맞아요. 목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 모르고 있죠. 괜찮아요. 힐 부인이 나를 위로하며 말을 계속했다. 12년 전엔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했어요.
당신하는 젊은 엄마와 가족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일정한 주제를 찾아 글을 썼어요. 대부분은 잡지와 신문에 실렸는데 내가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도 괜찮았죠. 하지만 전 더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잡지를 직접 발행하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어요. 결국 내 목표는 현실이 아닌 몽상처럼 보인다는 게 유일한 문제였지요. 어느 날인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쪽 도시를 여행했죠. 그곳에서 나처럼 여행하고 있던 중국 노인을 만났어요. 길 맞은편에 앉아 있더군요. 노인은 아주 친절했고 우리는 여행 내내 대화를 나누었죠. 내 직업이 저널리스트라는 것도 말했고 언젠가는 잡지를 발행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백도 했지요. 그러자 노인은 내 팔을 살짝 치면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나도 그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은 마음이 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나에게도 비슷한 충고를 한 것이 기억나서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다. 힐 부인이 계속 얘기했다. 바로 그때 노인이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말했죠. 그는 10명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들이 그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난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10명 모두를 만났어요. 정말로 그들 모두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들려준 비밀 중에서도 내 삶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의 힘입니다. 체계적인 행동 계획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죠? 먼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해요. 다시 말해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성공한 운동선수는 어느 누구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죠. 시합이 있으면 몸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도록 훈련 계획을 짜고요. 최선의 상태에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구상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번 백만장자는 없어요. 몇 년 전 난 크게 성공한 기업가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려면 3가지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둘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셋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그의 충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죠. 집을 짓는데 설계도면이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떤 자재와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어디에다 기초를 다지고 어떤 모양으로 짓고 몇 층으로 지을까? 이런 계획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그녀의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동일한 원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어요. 집을 짓든 배를 만들든 차를 사든 부를 이루든 어떤 일에나 체계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해요. 만약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단순히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말이에요. 예컨대 TV가 고장나서 새 것으로 바꿔야 하면 우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스타일의 TV를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하면 그 TV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죠. 어느 상점에서 파는지만 알면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그 매장을 찾아갔는데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죠?
간단하죠. 안 사면 그만입니다. 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을 얘기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서 그 부분을 찾아 읽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할 때 이 한 가지를 명심하라.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바로 그거예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그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계속해서 TV 얘기를 해보죠. TV를 사려면 200파운드가 필요한데 100파운드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지요. 먼저 100파운드를 저축해 놓고 나머지 100파운드를 다시 저축하는 거죠. 한 달에 10파운드씩 10개월이면 살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10달 동안은 TV를 보지 못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나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그렇다면 전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요. 좋아요. 그럼 할인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상점들은 상품 가격을 비교적 높게 정해 고객과 흥정하려고 하니까요. 혹은 무이자 할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상점에서는 낡은 TV를 사드리면서 당신에게 몇 푼 줄 수도 있죠. 선택권은 늘 자신에게 있죠. 그러면 당신은 전액을 주지 않고도 새 TV를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면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10가지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10가지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힐 부인이 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물론이죠. 내 경우는 20만 달러가 있어야 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난 10가지 가능성을 적었죠. 1. 2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찾는다. 2. 10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2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3. 4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5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4. 2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1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5. 1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2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6. 4천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5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7. 2천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10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8. 1천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20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9.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10. 잡지 발행의 아이디어를 기존 출판사에 판다. 이렇게 가능성의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프로젝트, 즉 모든 목표에 대해서 10가지 계획이 있는 셈이죠. 네, 알겠어요. 그럼 이 계획이 모든 목표에 유효합니까? 네, 유효해요. 왜냐하면 목표를 성취하는 다양한 길을 탐색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한 미국인 목사가 새로운 마을에서 새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지을 돈이 없었던 그는 차분히 앉아서 10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이렇게 적었죠. 1. 학교 건물을 임대한다. 2. 사회단체의 강당을 임대한다. 3. 사냥할 때 쓰는 작은 집을 임대한다. 4. 장례 때 쓰는 회당을 임대한다. 5. 비어있는 곡식 창고를 임대한다. 6. 공공 건물을 임대한다. 7. 안식교회 예배당을 임대한다. 8. 유대교 교회를 임대한다. 9. 자동차 극장을 임대한다.
10. 비어있는 땅, 천막, 접을 수 있는 의자를 임대한다. 갑자기 10가지 가능성을 갖게 된 그는 차를 타고 영화를 보는 자동차 극장에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몇 년 후에는 예배에 참가하는 신도들이 고정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고딕식 교회 건물을 지어 마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 이름도 희망의 탑이라고 지어 기도와 배움의 장소로 이용되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마을 전체를 위한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200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큰 난관이었죠. 사람들은 슐러 박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다시 10가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1. 2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2. 1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2명을 찾는다. 3. 5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4명을 찾는다. 4. 2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0명을 찾는다. 5. 1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20명을 찾는다. 6. 5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40명을 찾는다. 7. 4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50명을 찾는다. 8. 2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00명을 찾는다. 9. 1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200명을 찾는다. 10. 2천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000명을 찾는다.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슐러 박사는 결국 해냈어요. 그가 세운 10가지 계획이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사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제 목표 중 하나는 교회에다 5칸짜리 집과 2에이커의 땅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하죠. 1칸짜리 아파트도 부담이 되거든요. 내 말을 유심히 듣던 힐 부인이 말했다. 그럼 복권에 당첨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군요. 결국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거나 아니면 월급이 많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하고요. 여하튼 확실하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겠죠. 그러면 처음엔 어려워 보이겠지만 일단 10가지 계획을 먼저 작성해 보세요. 지금 하겠다면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죠? 15,000파운드입니다. 네, 좋아요. 매년 2배씩 더 벌 수 있다면 5년 내에 48만 파운드를 벌 수 있죠. 그 정도면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충분한가요? 그렇지요. 하지만 어떻게 수입을 매년 2배씩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제기했다. 10가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뭐든지 적어봐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열심히 일해서 중역 수준으로 승진하는 거지요. 제 생각에 그들은 매년 30만 파운드는 벌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죠. 시간이 걸리지만 말이에요. 회사의 중역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5년 이상은 걸릴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 커미션이 있는 일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이런저런 요구가 많죠. 더 좋은 학위나 자격을 따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월급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빚이 있어서 수입이 꾸준해야 합니다. 내가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래도 야간 학교는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건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다. 가능하지만 뭘 하죠?
일단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적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어떤 방면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불과하죠.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성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결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고 사는 것도 빠듯할 거예요. 깊은 심호흡을 했다. 힐 부인의 말이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직업은 단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유형의 일에 능숙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이 잘 되고 싶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즐기지도 못하고 능숙지도 않다면 일이 잘 될 리 없으니까요. 게다가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식이죠. 결과적으로 주말을 빼고는 재미없는 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왜 즐겁지 않은지 이해를 못하죠. 그녀가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극소수죠.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인의 뜻은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2.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가? 3. 이 일을 통해서 장기적인 사업과 경제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창조할 수 있지요.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힐 부인이 말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죠?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맞아요. 힐 부인이 외쳤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 계획이 필요하죠. 또 심사숙고해서 체계적인 행동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경험 많은 투자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서를 보자고 해요. 그들은 당신이 모든 점을 고려했는지 알고 싶어 하죠. 사업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행동 계획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경험상 잘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모험적인 사업을 통해서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목표를 철저히 세운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